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 청소년 아카데미 11회차 교육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활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강사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표면화학 전공 이학 박사이며 스타트업 운영 및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곳에서 사업계획서 강연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목차입니다. 수업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요령을, 마지막 파트에서는 관련 과제 및 공고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사업계획서란 파트입니다. 사업계획서란 무엇일까요? 처음 듣는다면 아마 막연한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일종의 집을 짓는 과정, 기록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사진 속의 이미지처럼 어떠한 땅에서 집을 지을 것인가, 2층 구조인가, 주차장이 있는 구조인가 등에 대해서 말이죠.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요소로서는 크게 6가지 정도로 구분될 것입니다. 도면, 기간, 자금, 건축재료, 인력 등으로 말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도면일 것입니다. 도면은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집은 2층 구조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가장 큰 틀이 되겠습니다. 이 틀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위한 땅과 건축 재료, 인력, 즉 인부들을 고용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짧게는 몇 개월에서 1년 가까운 기간을 정해서 집을 짓는 마감 기한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서 역시 집을 짓는 필수 6가지 요소와 동일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아이템 또는 골격, 사업기간, 자금, 시장, 필요물품 또는 장소, 팀원 등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집을 짓게 하는 도면처럼 사업의 골격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자신만의 아이템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의 골격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을 얼마에 몇 개를 팔아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윤을 특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지겠다라는 것이죠. 하단의 이미지는 그 예를 나타내 본 것입니다. 예시의 커피 가격과 재료비 등은 임의로 설정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만약 커피를 하루에 100개씩 2,500원에 손님에게 판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룬다면 사업자에게 하루의 이익은 약 15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계획서에서 숫자로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겠다는 요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다시 본인의 아이템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래라면 대면 수업으로서 각자의 아이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지만 부득이하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이템은 제 마음대로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시의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어떤 작은 애완식물을 원하는데요. 여기에 풍선처럼 둥둥 떠다니는 장비를 넣어서 어떠한 아이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즉, 제가 만들고자 하는 아이템은 둥둥 떠다니는 반려식품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템이 과연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다양한 고민들이 올 것입니다. 먼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질문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가격은 얼마로 정할 것이며 시장, 즉 구매 고객이 있을까라는 질문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간단하게라도 이러한 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보통의 제품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을 소모하게 됩니다. 즉, 아이템을 제작을 하여 팔기 직전에 아이템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질문은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 아이템이 제품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사실 그 답은 모두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국내의 이커머스 업체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또는 쿠팡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국내에서 없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해외 사이트인 알리바바, 아마존 등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한번 저는 쿠팡에서 둥둥 떠다니는 식물의 아이템이 있는지에 대하여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둥둥 뜨는 애완식물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둥둥 식물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둥둥 식물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생각했던 결과를 바로 쿠팡에서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중 부양 화분, 둥둥 화분, 자기 부상, 라이트 베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러한 제품은 가격이 약 71,9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서 좀 더 자세한 결과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월 15일 도착 예정이라는 걸 보아서는 아마도 이 제품이 해외 배송 제품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사진의 상에서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전기를 꽂았을 때 어떠한 특정한 원리로 인하여 화분이 뜨는 원리인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즉, 제가 생각했던 이러한 아이템은 없을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유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하고 있는 아이템은 누군가가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금 과정과 같이 아이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시장에서 일단 제 아이템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서 관련 특허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키프리스라고 적으신 후 검색을 하게 되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는 이러한 검색창에서 저희가 봤던 아까 검색어 부유식물이었죠. 부유식물을 치게 되면 검색을 하게 되면 부유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특허군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통합검색 더보기를 하시면 특허 출원, 특허 등록된 결과 등의 모든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선 과정들은 창업 아이템의 일반적인 진행 단계 과정입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시장 조사를 한 이후 MVP, 한글로는 최소 기능의 시제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사실 2단계인 시장 조사까지는 그렇게 큰 비용과 시간이 들지는 않지만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시제품의 경우에는 개인이 만들 수가 없거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시제품 단계에서부터는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업계획서는 목적을 나타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서는 사업 로드맵 작성입니다. 창업 준비에 있어 필수적인 준비 요소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과 창업 작업 조달을 위한 필수 문서로서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즉 일종의 로드맵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사업 자금 확보의 목적입니다. 사업 아이템의 창업 작업 조달을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제안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여기에서 제안을 받는 주체는 투자자도 있겠지만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과제로서 창업자를 돕고 있을까요? 가운데의 이미지는 경남과 전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공고입니다. 가장 위를 보시면 예비 창업자, 창업 3년 이내라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을 낸 시점을 의미합니다. 경남에서도 이미 지원금은 없지만 현재 수업과 같은 다양한 창업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창업자분들이 필요한 것은 자금 조달일 것인데요. 자금 조달을 위한 공고로서는 실전 창업 교육,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상한학교 등 많은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챕터 2에서는 이러한 공고들 중 사회적 경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및 팁에 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한 짧은 영상입니다. 몇 년 전의 영상이기는 하지만 잘 정리된 내용이기에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과제인지를 이해하는 데 용이하실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아이디어 하나쯤은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신경 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든지 간에 말이죠. 문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아이디어는 공상과학 소설처럼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인터넷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한 적 있나 생각하고 땅을 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이런 당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줄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부터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까지 우리가 사는 곳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당신의 아이디어를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과 멘토의 도움을 받아 사업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커피숍이 아닌 진짜 사무실도 지원받게 되고 당신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최대 4천만 원의 자금까지 지원이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당신이 부족한 분야들에 대한 지식들을 빠른 속도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1년간의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인 관심뿐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함께할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정말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과제마다 사업계획서 역시 다르게 작성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오지만 다행히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과제의 사업계획서 경우에는 동일한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한 번이라도 작성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쉽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PSST 방식이라는 양식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PSST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P는 프로블럼, 즉 문제를 나타냅니다. 창업기업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고객 기반, 경쟁자 기반의 차별성 등의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는 해결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S입니다. 첫 번째 S는 솔루션, 즉 해결책입니다. 파악한 해결해야 할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을 위한 자원과 프로세스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S는 스케일업입니다. 솔루션을 통해 만들게 된 사업 아이템을 통해 예상되는 매출은 얼마인지를 추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 자금 내역과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팀입니다. 추정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팀원은 대표자가 가지지 못했거나 사업 아이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기간이 되면 인터넷상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가 올라옵니다. 공고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첨부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은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고문에 게시된 내용은 해마다 변경되는 점은 거의 없지만 몇 년 후 작성한다라는 전제로 공고문에 있는 신청 자격과 혜택 등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공고문은 2021년 올해 1월에 올라온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공고문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짧게 육성 사업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육성 사업의 목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 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및 창업 자금,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목적에 맞게 지원 내용 역시 사업 목적과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공간의 대여와 창업 자금, 멘토링 등의 지원 내용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업 자금이 있습니다. 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첫 협약 시 1천만 원의 일괄 지급 이후 중간 평가를 거쳐 최대 4천만 원까지의 증액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간단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에는 충분한 금액일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왼쪽의 붉은 칸을 보시면 창업 지원 기간 구분이 있습니다. 육성 사업은 광역시, 도, 시마다 운영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김해에는 부원역 근방의 소셜 캠퍼스온 경남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며 이곳을 운영하는 모두의 경제에서 경상남도 육성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선 회차 수업에서 진행을 하는 대부분의 강사분들 역시 모두의 경제에서 육성사업을 수행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른쪽의 신청 및 접수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페이지에서 공고문은 1월 정도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공고 후 한 달 후부터 접수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이용을 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입니다. 현재 공고문에는 없지만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예비 트랙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원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없으시다면 예비 트럭을,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초기 창업팀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을 목표로 한다는 점 역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대표자는 예외가 있지만 사업자를 2개 이상 가질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창업 아이템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았거나 기간이 중복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성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비 창업 패키지 등 다른 지원 사업을 할 것이냐는 창업자 본인이 잘 선택을 하셔서 계획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과, 목표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육성사업은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을 목표로 합니다. 미흡 등의 평가를 받게 되면 앞으로의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게 되니 성과 목표를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측의 글은 제출 서류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팀원의 개인별 정보 이용 동의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이용 동의서 등은 모두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간혹 마지막 날 제출 서류를 작성하다가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미리 제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창업팀 선정 절차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을 보게 되시면 서류 심사, 즉 사업계획서 신청 후 서류를 통과하게 되면 심층 면접 대상자 선정, 이후 심층 면접, PPT 발표 등으로 진행이 되며 그 결과로서 최종 선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사 항목은 총 5가지로서 소셜 미션, 사회적 기업가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모두 사업계획서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기준이 있구나라는 점과 각각의 심사 항목에 부여된 점수를 기준으로 어떠한 항목에 더 집중해야 하는가를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볼 때에는 점수치가 가장 높은 사회적 기업가 자질과 사업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성사업은 온라인으로서 지원하실 때에는 창업 지원 기간을 선택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창업 지원 기간을 선택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창업 지원 기간은 수업과 평가를 받게 될 기간입니다. 그리고 미선택 시 임의로 가장 위에 있는 기간으로 자동 선택되게 되는데 현재에는 서울이 가장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월마다 수행하는 수업과 평가 등을 서울에 가셔서 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또는 가까운 특화 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육성사업은 실제 사회적 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업의 자격으로서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2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하며 대표를 포함을 하여 3인으로서 지원해야 합니다. 팀원은 사업자가 아니어야 하며 대표자는 본 기업 이외의 다른 회사의 대표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지원 내용으로서는 창업 공간, 창업 자금, 기자재, 멘토링, 교육 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아이디어로 다른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 평가의 기준은 소셜 미션,
사회적 기업가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으로 구분이 되며 과제 선정 이후 예비 사회적 기업 인지정을 신청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공고문을 읽은 후 바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잘 감이 오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유사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가운데 이미지와 같이 애플의 전 CEO인 스티븐 잡스를, 어떤 이들은 부모님을, 어떤 이들은 상상 속의 히어로를 현실에서 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역할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역할 모델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죠. 기업이 고객을 위한 가치를 어떻게 창조하고 전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획득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자전거에 탄 사람이라고 예시를 한다면 목적지와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 비즈니스 모델인 것입니다. 잘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총 9칸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종이인데요. 각각의 칸은 고객, 고객관계, 채널, 핵심 자원, 요소, 핵심 파트너, 비용 구조, 수익원 등으로 구별되어집니다. 현재 수업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수업이 아니므로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에 관한 요소임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캔버스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의 틀,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서 팔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간단한 영상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짧은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전 비즈니스 캔버스로 사업계획서 구성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계 최초의 복사기를 개발한 제록스사는 914라는 모델을 1950년도에 출시했습니다. 다루기 쉽고 원본 훼손이 없고 운영 비용이 낮고 여백의 깨끗한 종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제록스사는 고심 끝에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시불 판매에서 리스를 도입해서 매출이 고속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요.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진행한 비즈니스 모델 수정이 제록스사의 성공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요즘의 안마의자, 정수기 또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제품들로 일시불에 의한 부담을 리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즈니스 모델 수정 및 수립을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즉,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떻게 가치를 전달하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냐, 이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잠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할 때입니다. 두 번째,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기회가 존재할 때. 세 번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니즈가 있으나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없는 경우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파괴적 혁신으로 시장에 진입한 경쟁자에 대응을 할 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기반의 변화에 대응을 할 때 이러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를 하자면 사업계획서는 어떤 비즈니스의 목적, 그것이 달성 가능하다고 믿는 근거,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공식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은 보통 사업의 목적, 근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수립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다음 비즈니스 모델로서 3 곱하기 3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운데 이미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이미지임을 알 수 앞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사업 아이템, 사업자, 이용자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소개드린 두 개의 비즈니스 모델 중 어떤 것을 이용을 하여 작성을 하시더라도 작성이 끝난 후 보게 되면 사업계획서의 절반 이상을 이미 마음속에 작성한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창업팀 개요 및 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장 이내로 작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로 작성하셔도 좋겠지만 글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측의 창업팀 개요는 제가 작성한 이미지입니다. 글을 최소화하고 이미지로서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들어가는 글을 뭐뭐 했습니다와 같이 뭐뭐 다로 끝나지가 않고 뭐뭐함, 뭐뭐중, 뭐뭐임 등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므로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서류심사 가산점 면제 대상 여부 페이지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표시하되 없으면 공란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에 있는 표와 글은 삭제해달라는 문구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는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및 소셜 미션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글보다는 그림, 표를 사용을 하여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글로 다 채우시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는 일종의 쪽지시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시는 심사관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최소 수십 개에서 최대 수백 개의 사업 아이템을 사업 계획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서당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확인하시기 때문에 긴 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심사관들이 안 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정말 쉽고 짧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좌측 하단의 기업의 소셜 미션 부분입니다. 소셜 미션은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가치 역시 글보다는 그림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SDGs를 참고하셔서 어떠한 항목으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지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SDGs란 무엇일까요? 이 용어는 저희 한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정한 최대 공동 목표로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또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SDGs라고 합니다. 총 17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의 분류는 또다시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자신의 아이템과 맞는 분류를 찾으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SDGs에 관한 짧은 영상입니다.
SDGs상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세계는 평화로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평등, 빈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2015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계 모두가 지켜야 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SDG라고 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두에게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는 사람, 환경, 번영, 그리고 지구촌 평화를 포함한 17개의 목표가 있답니다. 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볼게요.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 해요. 모두가 빈곤하지 않고, 굶주린 사람이 없고, 아프면 바로 치료를 받아 건강해질 수 있고,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받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요. 둘째로, 우리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려 해요.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친환경 신에너지 개발로 깨끗한 에너지를 쓰고, 필요한 물건만 사고 재활용하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물속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여 행동하고, 동식물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루어요. 셋째로, 우리는 모든 나라가 함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려 해요. 누구나 존중받는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갈등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지구촌이 풍요로운 세상. 지구촌에 평화와 정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 모두가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실천해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목표 카드를 꺼내보시겠어요? 대한민국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실천에 코이카가 함께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역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계기 및 스토리는 구어체로 이야기하듯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교육과 경험 등은 도표 등을 활용을 하여 작성하시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팀원 역량입니다. 팀원은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인력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이미 갖춰짐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팀원 구성 역시 글보다는 표를 활용하여 구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담당 업무, 경력 등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혹 팀원을 정규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으므로 정규직인지 또는 팀원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서 창업 아이템 및 사업화 개요입니다. 3-1은 사업 아이템의 소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박스 안을 보시면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 컨셉을 설명을 하고 기존 유사 사례 및 경쟁자 분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컨셉 설명에서는 역시 글보다는 그림이나 표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품의 경우에는 전문 용어를 구사를 하여 표현하는 것이 작성자 본인에게는 편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계획서를 보게 되는 심사관의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이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쉬운 단어를 이용을 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존 유사 사례 및 경쟁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글보다는 역시 도표를 이용을 하여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측의 예시는 실제로 제가 작성한 아이템인데요. 저는 예전에 자일리톨에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넣어서 단순히 씹는 것만으로 충치를 억제를 하고 치아를 건강하게 해주는 특별한 아이템을 제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 아이템 외에도 4가지 정도의 아이템을 분석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표로 표현을 하였을 경우에 상대방 살을 무조건 깎아내리기보다는 저희 아이템이 이러한 점에서 좀 더 낫습니다 라는 식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3-2는 목표 시장 분석 및 고객 정의입니다. 안을 보게 되면 스왑 분석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분석하라. 그리고 고객을 구별하여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과정에서도 시장 조사를 하였었는데요. 사업계획서상에는 다양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찾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은 구글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아마 듣는 분들이 구글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서 해시태그 분석입니다. 해시태그는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해시태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태그 분석 방법입니다. 태그 분석을 하는 사이트를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 구글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태그 분석이라는 용어를 친 후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가 뜨게 되면 밑으로 내리시면 해시태그랩 미디언스라는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분석할 해시태그 입력이라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해시태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값을 모두 나타납니다. 먼저 저는 여기에 분석할 해시태그로서 떡볶이를 쳐보겠습니다. 떡볶이를 친 후 분석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그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떡볶이를 검색한 태그의 월간 수위 및 트렌드 분석, 기간별 추세 현황, 인기 포스터 반응 평균값, 인기 포스터의 반응 범위, 인기 포스트의 유형 등을 아주 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떡볶이의 경우에는 이미지로 찾는 비율이 약 61%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보시면 이러한 떡볶이가 언제 가장 많이 검색되었는가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요일날 점심 이후에 2시에서 3시 경우에 떡볶이 검색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좋은 점은 관련된 연관 태그 트리를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떡볶이를 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은
국물떡볶이, 튀김오뎅, 떡볶이 맛집, 떡볶이 등 관련된 떡볶이와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한 번 더 검색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결과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수요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키워드 조회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키워드 검색량 조회 검색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네이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창에 키워드 조회라는 키워드를 친 이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쭉 결과값이 나올 건데요. 그 중에서 키워드 검색량 조회라는 썰핑넷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키워드 조회라는 검색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검색된 키워드의 데이터는 네이버 기준으로 한 데이터임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떡볶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이제 연간 키워드의 PC와 모바일별 월간 검색어 수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보게 되면 이러한 떡볶이라는 말, 저같이 떡볶이는 아무래도 표준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떡볶이의 표준어로 치게 되면 PC의 경우에는 월간 21,700건이, 모바일에서는 20만 건의 검색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검색어 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떠한 아이템을 팔 때 먼저 사람들의 검색이 당연히 요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팔고자 하는 아이템의 검색어 수가 월간 얼마만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네이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창에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친 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위에 하나의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팝업 창을 지운 이후 어떠한 공공 데이터를 찾으시나요? 라는 검색어 창이 있습니다. 저는 김해시에 위치한 대학 정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검색어는 간단하게 김해시 대학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검색 결과는 이제 엑셀 표로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경상남도 김해시 대학 현황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운로드라는 항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엑셀표로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엑셀표를 열게 되면 현재 김해시에 위치한 대학의 정보 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하지 않겠지만 엑셀의 데이터에서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한다면 좀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저희가 김해시에 위치한 대학교의 명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학교명에서 필터로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2) 목표 지장 분석 및 고객 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목표 시장의 분석이라는 말과 달리 네모칸에서는 스왓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개인 또는 기업의 기회, 위협, 강점, 약점 등을 구체화하여 어떠한 전략을 구사할지에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또한 고객 정의를 구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요 계층과 수혜 계층, 비용 부담자는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부모님이 양말을 사주시는 경우에
비용 부담자는 부모님이시지만 수요 수혜계층은 본인을 포함하여 다른 가족이 될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원리로 수요계층과 비용 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위치와 판매 전략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템의 실제 구매층과 실제 수혜계층을 따로 구분하는 점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사업화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역시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1의 비즈니스 모델은 앞서 제작했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 3x3 모델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장 진입 후 사업 추진 실적은 향후 달성 수치가 될 수 있으므로 달성 가능한 수치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신청을 하고 선정된 이후에는 심사관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달성 수치는 저희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사업계획서의 추진 실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달성이 불가능한 수치로 작성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4-3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을 등은 이미지 등으로 작성하셔서 차후에 있을 PPT 발표 등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4의 네트워크 및 외부 자원 연계 방안 역시 사업 아이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것을 연계하는 방법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의 이미지는 저가 실제로 작성한 팀원 및 네트워크 현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한번 구성해 놓으면 향후에 있을 발표 등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라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미지를 제작해 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4-5 추진 일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과제 기간 중 실행할 추진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과제의 달성 목표 지표가 되므로 역시 과도하게 설정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에서 명시된 과제 추진 목표, 예를 들면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등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됩니다. 우측에 있는 이미지는 역시 저가 도표로 작성한 추진일정 현황입니다. 추진일정 현황은 달성의 지표가 되므로 정말 이제 과제를 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을 하되 그 기간을 명시하시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사업비 조달 및 활용 계획입니다. 먼저 5-1의 매출 비용 추정을 보겠습니다. 네모 한 칸을 보게 되면 매출 및 손익분기점 예상과 사업 관련 비용 추정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5-1의 매출 비용은 향후 3년간의 예상 매출을 그래프로서 수치화하여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은 대략적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창업자금은 본 육성사업의 경우 최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금액에 맞추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금액만큼은 주지는 않지만 처음 적은 금액에 대비를 하여 더 많은 금액 역시 주지 않습니다. 즉, 육성사업을 떠나 어떤 과제를 쓰시더라도 항상 최대 금액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창업작업 조달 계획은 이번 과제 또는 사업 아이템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론입니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자부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3은 육성 사업비 구성표입니다. 사업비를 작성하실 때 해당 이미지와 같이 엑셀에서 작성을 하시면 틀리는 변수를 최대한으로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엑셀상에서는 바로 그래프 등으로 이미지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엑셀에서 사업비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도표는 육성사업에서 사용 가능한 항목을 요약한 표시입니다. 매해 조금씩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해에는 반드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사업추진비로는 인증획득비, 특허 출원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법인 설립비용, 외부 초빙 강사비, 행사 소요비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로비는 사업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기금속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자재는 총 사업비의 3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시제품 등의 제작을 위한 외주 영역비와 홍보비 등으로는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운영비로서 월 임대료 등의 사용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증빙이 불필요한 월 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사용료 역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자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는 크게 사회적, 경제적 효과로 나뉘어집니다. 역시 글보다는 이미지와 도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평가지표로 사용되므로 과도한 목표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 공고의 경우에는 사업 후 과제비의 최소 10배 정도의 매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매출을 작성하실 때에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10배 이상으로의 매출을 얻겠다라고 나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사업계획서 작성 및 팁이었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익혀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원하는 공고와 과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각 시군 홈페이지와 각 정부 지자체 홈페이지를 매일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매일 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이미지상의 해당 사이트들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해당 사이트를 찾아볼 시간이 없다면 구글 알림이를 사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구글 알림이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알림이는 말 그대로 구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구글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이후 구글 검색어 창에 구글 알림이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구글 알림이를 검색하게 되면 이제 많은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구글 알림이 관심 분야의 새로운 콘텐츠를 알려드립니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 대한 알림 만들기라는 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원하는 여기서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고 치겠습니다. 육성 사업을 친 후 알림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내 알림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색어를 알림이를 추가하게 되면 매일 점심 12시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뉴스를 제 메일로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활용교육 11회차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